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또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한 이틀, 3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꼼짝없이 갇혀 계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와중에 코비드 테스트도 받으러 다녀오고 그랬어요. 당연히 네게티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겠죠. 새벽에 일어나서 눈도 치우고 그랬는데, 그거 조금 치웠다고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네요. 아무튼 오늘 할 게 많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토이토브루크 숲 전투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그 전투의 메인 캐릭터였던 게르마니아의 영웅 알미니우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토이토브루크 숲 전투에서 로마의 대패, 이후에 로마의 보복전, 그러나 결국 로마는 게르마니아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다라는 거. 그 이후에 로마가 국경 너머로 진격은 안 했지만 영토 방어는 계속 했어요. 군대를 배치하고 초소도 세우고 끊임없이 경계를 하는 거죠. 게르만족이 계속 로마 땅을 넘보긴 했던 거예요. 사냥터도 찾아다니고 농사지을 땅도 찾아다니면서 부족들이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그렇게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국경 지역이 넓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군단을 배치해야만 했는데 그 병력을 채우는 건 로마 본토 출신뿐만 아니라 속주 전역에서 다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비엔나 근처에 이시스라는 이집트 여신 신전이 지어졌었고,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트라를 세우는 부대도 있었고, 나중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로마군에 입대해서 국경지역 복무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본토가 아니라 변방에서도 생활하는 건 로마에서 생활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지금의 독일의 퀼른이나 트리어, 아우크스부르크, 레겐스부르크,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크랑 비엔나, 프랑스의 아르, 스페인의 세고비아, 영국의 베스 이런 데 가면 원형 경기장이나 공중 목욕탕, 또 군 관리자들의 별장하고 병사들 병영 기지가 지어졌던 흔적이고 지금도 일부는 남아 있어요. 여행 다니다가 보면 그런 흔적들 많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라인강 넘어서 또 도우강 너머의 게르만족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국경을 지키는 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언급할 로마 황제들 중에도 상당수는 로마 궁전보다는 국경 주둔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자, 그럼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 제국의 역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로마 왕국으로 시작해서 공화정이란 시스템을 도입했고, 기원 후로 넘어가는 즈음에 로마는 제국이 되고 점점 더 승승장구하게 되죠.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 황제는 티베리우스, 3대 칼리굴라, 4대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5대 황제가 바로 네로. 이렇게까지가 한 왕조예요. 한 황조.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조. 2대 때까지는 그래도 좋았는데 3대, 4대, 5대, 특히 네로 때 돼 보니까 이 집안은 도저히 안 되겠다. 황제감으로 쓸만한 인재가 없다라고 원로원과 백성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가문은 망해요. 원로원이 네로를 두고 국가의 적이다 라고 선언하고 사형 선고까지 하는데 도망 다니다가 결국 자살을 했어요. 그게 서기 68년이에요. 68년부터 그 다음 해인 69년까지는 4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네로 다음 황제 이름은 갈바, 그 다음 황제는 오토, 그 다음 황제는 베텔리우스라고 해요. 짧게는 3개월, 길어야 7개월 재위에 있었는데 전부 결국은 암살당하거나 자살하거나 군대에 의해 살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황제가 변방으로 무슨 서한을 보내거나 아니면 변방에서 로마로 어떤 새로운 황제에게 충성 맹세문 같은 걸 보냈는데 도착하니까 황제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였어요. 별로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도 아니었고 여러분들도 굳이 이름 기억하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플라비우스라는 새로운 황조가 로마를 지배하는데 3명의 황제가 있어요.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이 중에서 제가 언급했던 인물은 한 명 있는데 티투스 기억하시나요? 티투스 황제. 유다 로마 전쟁에서 유대인들을 아주 아작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서쪽 벽 말고는 초토화시켰던 로마 지휘관이었는데 당시가 서기 70년이었고 황제는 베스파시아누스 그리고 티투스는 황제의 아들이면서 전장의 장수였던 거예요. 플라비우스 황조의 첫 번째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는 그 전까지 황제들이 망가뜨려 놓은 나라를 다시 정비하고 백성들을 달래줘야 하는 사명감을 가졌어야 했어요. 우리가 뭐 다 일일이 지금 알아야 할 필요는 없고 인양반 제위 때 업적 한 가지 기억할 만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콜로세움을 세웁니다. 콜로세움. 로마 가보신 분들 당연히 보셨을 것이고 안 가보셨어도 로마의 제1 랜드마크로 아주 잘 알고 있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지어진 거예요. 정확히는 그 다음 황제인 티투스 때 완공을 했죠. 베스파시아누스가 죽고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완공식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베스파시아누스도 그렇고 그 다음 황제인 티투스도 그렇고 자연사로 죽어요. 둘 다 정치를 잘했고 업적도 많이 쌓고 관계도 좋고 민심도 좋았다는 얘기겠죠. 누가 앙심 품고 죽인 건 아니니까. 자, 콜로세움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로마의 미술 또 예술 건축 얘기할 때 조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아치 형태의 건축 기술을 발달시켜서 2층, 3층, 4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스 건축 때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던 테크닉이요. 로마 때나 돼서야 볼 수 있는 그런 건축이죠. 로마의 판테온 신전의 도움 같은 거 보면 정말 경이로워요. 자, 이 콜로세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형 경기장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름은 라틴어로 암피티아트룸이라고 하는데 암피티아트룸 해석하면 그냥 원형 경기장이에요. 거기 말고도 여러 군데 다양한 규모의 암피티아트룸이 있었어요. 콜로세움이라는 건 거대하다라는 뜻인데 그 자리에 원래는 거대한 네로 황제 동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에 그 지역이 다 불타버렸었어요. 원래는 주민들 살던 주거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졌으니까 네로가 황금 궁전을 딱 짓고 인공 호수를 만들고 정원도 만들어 놓고 또 본인 동상을 떡하니 세워놨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무튼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제 황제의 사유지에 군중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을 지어 다시 그 땅을 돌려준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그렇게 줬던 거예요. 건축학적으로도 대단하지만 내부 시설도 굉장했어요. 5만 명을 수용할 수가 있었고 그 5만 명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식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도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 당시 무슨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1, 2, 3, 4층까지 있었는데 당연히 귀빈석이나 비싼 자리도 있었겠죠. 그리고 제일 멀리 맨 위층은 서민들을 위해 무료석으로 지정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태리 성지순례 가보셨으면 이 콜로세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었다라고 가이드한테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보수나 증축을 하면서 6세기까지도 잘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태리나 로마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됐죠. 자, 이 콜로세움을 무슨 자금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털어온 전리품들이 많이 보탬이 됐어요. 성전 안에 있던 엄청난 황금이랑 여러 값비싼 성물들 또 물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 콜로세움 건설에 씁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하고 같이 들여온 유대인 노예가 한 10만 명 정도였는데 이 사람들 노가대 시킨 거죠. 자, 우리는 콜로세움 보면서 뭐 역사 얘기 또 건축 얘기하고 정말 로마인들 대단했다라고 할 텐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콜로세움을 보면서는 참 남다른 생각이 들 거예요. 같은 역사,
또 같은 사건, 같은 건축물을 두고도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플라비우스 가문에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그리고 그 아들 티투스가 다음 황제가 되고 그 다음 황제로 티투스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데 마지막이란 얘기는 어쨌든 잘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잘했으면 대를 이어서 황조가 이어졌을 텐데 도미티아누스는 15년 재위를 하고 결국은 부하들과 가족들의 음모로 암살당해요. 뭐 엄청 중요한 인물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중요한 역사는 플라비우스 황조 이후라고 봐요. 자, 플라비우스 황조 이후에 로마의 최고 전성기로 평가되는 오현제 시대가 시작됩니다. 기간으로는 84년간 로마가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 통치 때부터 약 200년간 평화로웠다라고 해서 그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도 진정한 팍스 로마나는 이 오현제 시대라고 보면 돼요. 물론 평화로운 시대에도 수많은 전쟁은 계속 있었고 칼리굴라나 네로 같은 폭군도 있었고 내전도 있고 반란, 암살, 음모도 있었지만 그래도 로마라는 초강력한 나라가 힘으로 평화를 유지했다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이룬 평화의 시대라고 해요. 오현제 시대, 무슨 말이냐?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연속으로 로마 제국을 다스린 거예요. 좋은 국가 지도자 한 명 만나기가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연속으로 5명이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참 부럽죠? 이 오현제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황제가 다른 시대에는 세습으로 이어졌지만 이때에는 원로원에서 유능한 인물이 황제로 지명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오현제, 5 황제, 외울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이름은 한번 불러볼게요.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름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몇 번째쯤 황제이고 시기적으로는 언제쯤이다 정도만 대략적으로 아시면 돼요. 이 5 황제 다 훌륭하게 로마 제국을 다스렸긴 했는데 그 중에서 2번째인 트라이아누스 재위 기간이 로마 제국 시대의 피크라고 볼 수 있어요. 영토도 가장 넓었어요. 물론 영토를 넓혔다는 게 좋은 왕이란 의미는 아니지만 트라이아누스에 관한 문헌들은 전부 이견 없이 긍정적이에요. 도덕적이었고 성품도 좋았고 또 공정했다고 해요. 실제로 백성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많이 개정하기도 했어요. 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잘 만들고 역사가들의 사료나 문학작품들 속에서의 이미지, 또 심지어는 훗날의 신학자들까지도 트라이아누스에 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국가 내부로도 법적인 부분을 통해서 또 자신의 온화한 성품으로 잘 다스렸고 또 외세로부터의 위협으로도 안전하게 군중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국가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로마 제국의 가로 경계선이 뭐라고 그랬죠? 무슨 강? 도나우강. 그렇죠? 도나우강. 자, 이 도나우강을 넘어서 지금의 헝가리랑 루마니아까지 속주를 만들고 영토를 넓혀요. 이 지역의 이름이 그 당시엔 다키아였는데 이후에 로마의 정복지라고 해서 루마니아라고 했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지도를 보고 왜 동유럽에 루마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있지? 이게 혹시 로마 제국 역사랑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맞는 거예요. 이때 바로 트라이아누스 때 로마 속주가 됐었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언어도 라틴어를 쓰게 되고 문화적으로도 로마화가 되죠.
트라이아누스는 또 지금의 영국인 브리타니아도 점령하고 중동으로 가서는 파르티아 왕국까지 정벌 하다가 결국엔 병사하게 돼요. 이렇게 트라이아누스 재위 기간에 로마 영토가 굉장히 넓었어요. 지도로 보시면 파악이 되시겠죠? 오현제 5황제 중에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역시 훌륭한 황제였는데 트라이아누스나 다른 많은 황제들처럼 군인 출신이거나 전쟁에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고 조용하게 책 읽고 글 쓰는 걸 훨씬 더 잘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황제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였어요. 어떤 내적인 탐구를 깊게 했던 인물인데 어떤 역사를 모르고 철학만 전공한 사람이 도서관에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책을 보면 그냥 철학자로만 알고 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하지만 황제가 그냥 학자로만 남아서 책만 쓸 수는 없죠. 백성도 돌봐야 하고 외세의 침략, 특히 게르만 부족에 대응해서 싸워야죠. 지금의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 당시엔 빈도보나라고 불렀는데 이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엔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현제 시대가 끝나요.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황제는 그닥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아우렐리우스는 훌륭한 황제였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면 자기 아들을 후임 황제로 지목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세습이 없어지나 했는데 다시 그렇게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 거죠. 콤모두스라는 인물인데 무능하고 변덕스러우며 쾌락만 추구하다가 암살당했다라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로마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해서 끝이 납니다. 로마 제국의 전성기는 이제 그렇게 막을 내리고 다시 혼란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죠. 235년부터 284년까지 약 50년 동안 무려 18명의 군인 출신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던 군인 황제 시대가 돼요. 공동 통치자까지 합치면 25명의 군인 황제들이 서로 죽이면서 황제직을 뺏고 뺏기는 격변의 시기였어요. 이 시간 동안 로마 제국은 군사, 정치, 경제 분야에서 최악의 위기를 겪게 돼요. 이 시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볼 수는 있는데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 우울한 스토리를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머리 아프게. 난립기의 황제들, 세베루스 왕조, 군인 황제 시대, 황제들이 대부분 군인 출신들이었고 군대에 의해 선출됐는데 좀 잘못하면 군대에 의해 폐위되거나 살해당하거나 하기 일쑤였어요. 그냥 아무튼 굉장히 엉망이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 50년을 그렇게 난리 속에 보냈는데도 로마가 안 망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그래도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은 당시 황제들 중에는 로마 출신이 아닌 이방 출신도 많았다는 거예요. 게르만 출신이나 혼혈도 많았어요. 대개는 군대의 지지를 받고 황제가 되는데 당시 로마 군단 내에는 이제 더 이상 로마 출신은 거의 없었어요. 원래 이태리 반도 로마인들은 농부들이었다고 그랬죠. 그리스인들처럼 학문과 예술, 전쟁, 문화 이런 것에 가치를 두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소탈한 농부들이 어느 날부터 직접 창 들고 세계 정복에 나섰던 것인데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죠. 그 농부들의 밭들이 소수 부자들의 이제 거대한 농장으로 이렇게 병합이 되고 거기서 농사는 누가 져요, 그럼? 노예들이 짓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는 누가 들어가요? 노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징집제가 아니고 모병제나 용병제를 쓰는데 다 이방인들이 창 들고 방패 들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 황제 자리도 그런 이방인들이 추대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이고 그 중에는 이방인 출신, 그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게르만족 출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령관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죽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3세기, 그러니까 200년대는 엄청난 혼란과 비참함의 시대였던 거예요. 속주들 땅에서는 농부들이 지주에게 세금 못 내겠다고 폭동도 일으키고, 또 마침 전염병도 들고 도둑대들도 다니고 아주 참담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교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점점 복음서나 성경 또 교리서들이 이들 로마인들 또 노예들 이민족 로마 시민권자들 사이에서 퍼집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주잖아요. 고통을 견뎌내는 힘을 주고,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흑인 노예들이 얼마나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고 그랬어요. 노예살이에서 언젠가는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교회에는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백성들도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서서히 갖게 되고,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는 점점 거부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못 살게 하는데 그런 황제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어려운 시기의 끝에 황제가 된 인물이 있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이요. 군인 출신이었고 군인 황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혼란을 수습하죠. 어떻게 했느냐? 외세 침략도 막고 당연히 내부 반란도 진압하고, 물론 정책적인 부분의 개선도 했죠. 식료품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실제적으로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법안도 많이 내는 등 여러 가지 개혁을 일으키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사실 이걸로 가장 유명해요. 나라를 갈라놔요. 두 동강 이렇게, 그리고 또 갈라요. 이렇게 4등분으로. 그래서 4명의 황제를 뽑아서 각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4명의 우두머리가 있다라고 해서 사두 정치 혹은 사분할 정치, 테트라키아라고 해요. 테트라는 그리스 어원인데 숫자 4를 뜻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영토가 너무 광활해서 한 곳에서 황제 한 사람이 통치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4수로 나누고 각 지역의 수도를 정하고 다스릴 황제들을 임명했어요. 자, 여기 지도를 보면 당시 로마 제국 영토인데 정말 너무 넓죠. 지금으로 치면 한 20-30개국 되는 거예요. 한 명이 통치하기 어렵단 말이 나올 만도 하죠. 자, 이탈리아랑 그리스를 경계로 서방과 동방으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각각 또 둘로 나뉘고, 그래서 2명의 황제가 있었고 또 다른 2명의 부황제가 있었는데, 정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고 부황제는 카이사르라고 불렀어요. 아우구스투스랑 카이사르는 사람 이름 혹은 호칭으로 계속해서 쓰였는데 황제라는 뜻의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카이사르보다는 아우구스투스가 위예요. 초대 황제였으니까. 물론 광범위하게는 훗날에도 쓰이기는 카이사르가 황제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긴 해요. 독일에 가면은 카이저라는 말이 황제라는 뜻이니까. 동방에서 이집트랑 소아시아, 또 중동의 시리아 이쪽은 디오클레티아누스 본인이 황제가 되고, 그리스 쪽은 갈레리우스라는 인물이 부황제로 임명해서 다스리게 했어요. 서방에서는 막시미아누스라는 사람을 정황제로 임명해서, 그러니까 자기랑 동등한 권위를 갖게 한 거예요. 물론 제국 전체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최종 결정을 했지만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동등한 위치의 정황제였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카르타고 또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통치하게 하고, 갈리아랑 브리타니아 지역은 콘스탄티우스라는 사람을 부황제로 보내서 다스리게 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게르만족과 대립하고 있는 이 라인강하고 도나우강 경계는 부황제가 맡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짬 안 되는 것들을 전방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 테트라키아, 그러니까 사두 정치가 처음엔 잘 먹혔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계획한 대로 큰 마찰 없이 수월하게 나라도 운영되고 엉망됐던 부분도 서서히 수습해 나가고, 근데 문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한 다음에 일어나게 돼요. 권력을 잡고 나서 21년 만에 권력을 4등분으로 나눈 후로 치면 20년 만에 서기 305년인데 역사시대 이후 세계 최초로 황제직을 사임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 은퇴를 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보통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쥐고 있다가 황제로서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그 당시 전후로도 후로도 통상적인데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였죠. 지금의 크로아티아,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관광도시 스플리트의 별장에서 야채 키우면서 지내다가 죽었다고 해요. 문제는 떠나려면 그냥 혼자 갈 것이지 굳이 본인의 동반자 서방 정황제 막시미아누스를 같이 은퇴시켜요. 함께 시작했으니 함께 떠나는 게 뭐 멋있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막시미아누스는 아마 은퇴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비록 동등한 권위를 갖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눈치를 안 받겠어요. 이 영감탱이 이거 물귀신도 아니고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냥 따라갔죠. 그래서 부황제들이 이제 정황제 자리로 승진하고 다른 부황제들이 선출되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 밑에 부황제로 있다가 정황제로 올라간 갈레리우스가 동방서방에 2명 부황제를 다 임명해요. 조금 이상하긴 하죠. 갈레리우스 자기는 자기 동방 부황제를 뽑고 서방 부황제는 서방 정황제인 콘스탄티우스가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 둘 다를 뽑았단 말이에요. 이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뭐 그럴 권한을 줬다라는 말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뽑힌 동서방의 두 부황제는 뭐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일단 불러만 볼게요. 막시미아누스 다이아 그리고 발레리우스 세베루스 둘 다 권력욕이 좀 있었던 인물들이고 문제는 갈레리우스가 직접 뽑은 자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한 명은 자기 외족하고 또 한 명은 자기 부하였어요. 벌써 조금 안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테트라키아 사두 정치 2기인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서방의 정황제였던 콘스탄티우스가 전쟁을 잘했는데 원래부터 몸이 좀 약했어요. 정황제 승격 1년 만에 죽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원래 시스템대로라면 새로 뽑힌 부황제 발레리우스가 정황제로 올라가고 또 새로 부황제를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콘스탄티우스의 군대가 이걸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갈레리우스가 뽑은 자기 사람들로만 가지고 사두 정치를 하면 그게 무슨 사두 정치냐라는 거죠. 마침 떠오르는 아주 핫한 대세가 있었는데 바로 콘스탄티누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할 건데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돼요. 몸 약해서 죽은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이에요. 참고로 이름 뒤에 뭐뭐 누스가 들어가면 아들 혹은 뭐 후예 뭐 이런 뜻이에요.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은 콘스탄티누스, 안토니우스의 아들은 안토니누스 뭐 이런 식인데 뭐 꼭 친아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의 유지를 받아서 이어간다 뭐 그런 의미로도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쓸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당시에 서방제국 정황제였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밑에 장수로 있었는데 아버지 죽고 남은 군대의 힘을 뒤에 업고 콘스탄티누스가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갈레리우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정황제까지는 뭐 그렇고 부황제 해라. 부황제로 임명을 해요. 뭐 그들 군대를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렇게 일단락을 맺는데 이제 이게 서기 306년이에요. 본격적으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로서 활약하기 시작한 때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아까 그 눈물을 머금고 강제 명퇴당했던 막시미아누스 있잖아요. 막시미아누스 아들이 있었는데 막센티우스라고 해요. 막센티우스. 콘스탄티누스는
아버지가 부황제였고 자기 아버지는 정황제였는데 그럼 자기한테 우선권이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배가 아프죠. 그래서 그 해에 바로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내가 황제다. 그래요. 물론 이제 지지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막센티우스 부자랑 아버지랑 같이 다 해서 로마 황제가 동시에 6명이 돼요. 육황제 시대죠. 엉망진창인 거예요. 서방 정황제였던 발레리우스 세베루스가 이제 이 막시 부자들 안 되겠다 해서 진압하려고 출정했다가 그냥 깨져버려요. 결국 죽게 되고 갈레리우스 입장에서는 이 막가부자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황제를 선출해서 정황제로 보내요. 리키니우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또 원칙을 어긴 거죠. 부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정황제로 올라가고 부황제를 새로 뽑았어야죠. 아무튼 계속 엉망의 연속이 돼요. 그런 와중에 갈레리우스가 죽어요. 그래서 부황제였고 외조카였던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갈레리우스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황제가 6이었다가 이제 다시 4이 된 거예요. 그 넷이서도 서로 뭐 좋아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혼자 고립될 수는 없으니까 둘씩 동맹을 맺고 견제를 하고 그러다가 전쟁을 해요. 콘스탄티누스는 리키니우스랑 그리고 막센티우스는 막시미누스 다이아랑 편을 먹었어요.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랑 전쟁을 하고 리키니우스는 막시미누스랑 붙어요. 무슨 토너먼트 경기하는 것 같죠? 이때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랑 계속 접전을 벌이다가 마지막으로 물리친 전투가 바로 312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밀비우스 다리 전투예요. 자, 콘스탄티누스의 이야기, 밀비우스 다리 전투, 또 그리고 드디어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 공인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정치, 그러니까 테트라키아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공존해요. 거의 망해가는 로마 제국을 다시 살린 극단적이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처방이었다라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에 회복할 수 없는 동서방 분단의 시초가 됐다라는 악평도 있죠.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후에 로마 제국의 분열을 이해하는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지식으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두 정치를 고안해낸 디오클레티아누스에 대해서 교회사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로마 제국에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황제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였어요. 아예 대놓고 교회와 성물, 성전 다 파괴하고 신자들이 모임 같은 거 하고 기도하는 걸 금지한다라고 공표했어요. 좀 들고 일어나려고 하면 바로 군대 보내서 진압하고 주교들, 사제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배교하면 풀어주고 거역하면 사형시키고 그리스도교 대박해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심하게 했었어요. 이게 300년대 초까지 가는데 결국은 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이 박해를 멈추게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거의 로마 제국 역사 250년 정도를 훑어본 건데 이름이랑 뭐 다 이렇게 헷갈려서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기간이 교회는 박해를 받고 뭐 이단에도 대응하고 우리가 계속 배웠지만 교부들도 등장하고 했을 때인데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땐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죠.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그리스도교 공인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